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37년 정도가 됐는데요.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국적을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현재 이름만 일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다 한국군도 잘 다녀왔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니까 가겠다라고 해서 키파한 사람들의 아이들은 군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다녀와가지고 돌아온 아이들을 보니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군에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예비군 입장이죠, 아이들이. 그래서 한반도에서 병화가 깨지면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라서 한반도의 병화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본 극우파와 한국 뉴라이트 이러한 내용인데요. 조금 내용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내용 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앞에 그 PPT를 그렇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를 다시 해주신다고 했는데 인쇄라기보다 출력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안 해주셨던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국에 와서 37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은 한국말이 굉장히 일본식 한국말이라고 우리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니까 매일 같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완벽한 한국말을 쓰거든요. 또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한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 문제입니다. 그 역사 문제를 여기 한국의 정권이 잘못 취급하면 또 욕을 먹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리고 왜 일본은 역사적인 내용을 반성하지 않고 되풀이되어서 왜곡을 하는가라는 아마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오늘은 하나의 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사 수존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역사 수존주의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수정하여서 유대인들이 죽은 것은 다른 원인이 있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을 역사 수존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역사 수존주의의 그러한 입장을 한산 취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본격적인 시작은 1993년이었습니다. 당시 고노 담화가 일본에서 발표되어 가지고 고노 담화라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한국 여성이나 일본 여성, 기타 많은 아시아의 여성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여성도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려갔다
라는 내용이 이제 코노 요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본 정부의 당시 넘버 2 관방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담화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가 간제에 의해서 위안부가 됐다. 이러한 그 내용이고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내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일본 내의 극우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극우 세력은 위안부는 원래부터 매춘부였다라고 하여서 끌려가거나 유괴당하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수존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고노 담화는 일본에서 그대로 부정하려고 했지만 아베 정권이라든가요. 그러나 그대로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상당히 약화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없애려고 아베 전 내각은 많이 노력을 했지만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지금도요. 예를 들면 일본 안에 극우 정치인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음 자신이 일본 총리가 되면 먼저 이 고노 담화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30년 이상 전의 내용이고 오히려 한국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지금도 논쟁이 되어 있는 과거의 일본 정부의 담화, 고노 담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95년 2년 후인데요. 무라야마라는 사람이 일본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무라야마 씨가 무라야마 담화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상당히 과거의 일본의 행동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고요. 하나는 일본의 대비한 전쟁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침략, 이러한 내용이 모두 일본의 잘못이었다라고 하여서 과거의 일본의 전쟁, 이것은 침략 전쟁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반성했고, 또 하나 아시아의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서 고통을 주고 수탈을 했다라는 부분도 인정하여서 특히 아시아의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반성하여서 사죄를 했습니다. 이 무라야마 담화도 일본의 극우 세력이 볼 때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라는 내용으로 반발이 격해진 것입니다. 이 무라야마 총리는 사회당에서 나온 총리였고, 물론 기반은 자민당이었지만 자민당하고 사회당의 연립 내각에서 자민당을 도왔기 때문에 자민당은 사회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것을 당시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무라야마 총리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또 패전 50주년 1995년에 이러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까 이야기한 고노 담화하고 무라야마 담화를 계속 이어지는 일본 정부는 답습하겠다라고 당시는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의 극우 세력은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무라야마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가 거짓말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데 탄시 또 일본이 이런 식으로 반성을 계속 내놓는 배경이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거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소련이 현재 러시아이지만 그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붕괴해가지고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에 소련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소련의 붕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진보 진영, 좌파라고 하는 그 진영에게 굉장한 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야말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또 발전하면 공산주의가 온다라는 그러한 논리상의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소련이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소련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믿고 있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잘못이었다라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그러한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 공산주의가 잘못되어 있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세계적으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하나의 대사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그러한 사회주의 학자라든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더 보수적으로 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이라기보다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 논리를 다시 보고 이게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라고 해서 버리고 그 다음 이것도 잘못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고 쭉 부정해 나갔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알게 되었을 때는 자신이 오히려 보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혹은 극우파가 돼버렸어요. 한국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때가 그 계기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후지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수였고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공산당을 탈퇴하면서 자신의 논리가 잘못했다. 자신의 논리라기보다 공산주의 자체가 잘못했다. 라고 하여서 또 연구자니까 교수니까 연구를 쭉 하면서 오히려 자유주의 사관라는 것을 만들어 냅니다. 이게 자유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까지의 포스, 극우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극우파가 되는데요. 결국은 그러나 그러한 현재까지의 이념, 거기에서 자유다라고 하여서 자유주의 사관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너무 흔히 사용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단체의 자유, 무슨 연구회라든가 자유가 첫 번째 나오는 단체는 이러한 뭐라 할까, 역사 수존주의, 현재 한국에서 말하면 뉴라이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는 분들은 연설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를 말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연설을 하면 50분 이상 자유를 말한다. 여기서 옵니다. 일본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후지오카라는 사람이고요. 자, 그렇게 하여서 1998년 이후 이러한 역사 수존주의 사관, 자유주의 사관으로 새 연모,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의 과거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그러한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역사 교과서가 일본에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여서 새 역사 교과서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유주의 사관, 역사 수존주의에 입각해서 그러한 것이었고, 그리고 아베 신조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는 아주 젊은 정치인이었던 아베 신조 국회의원이 그러한 역사 수존주의를 주장하면서 또 나갔습니다. 당시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사람들은 역사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부분이죠. 지금 나와 있는 역사라는 것을 완전히 바꿔놓자. 그리고 현재까지의 포스 진영의 그 역사관으로는 이거는 안 된다. 논리가 없다. 포스에는 논리가 없고, 오히려 논리가 있는 데는 논리적인 사람들은 진보 진영, 좌파 진영이다 라고 하여서 좌파로부터 진보에서 전향해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인 포스의 논리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역사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나섰죠.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일본의 자유사관, 자유주의 사관을 말한 세력 속에 역사학자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라이트 안에 역사학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라든가 다른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는 역사학자라고 갑자기 역사학자가 되어서 나타나십니다.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 그러면 역사 수존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일본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먼저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곳은 침략 전쟁이 아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 그게 필요합니다. 침략 존재 아니었으면 무슨 존재였는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해방 존재였다. 침략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 사람들을 백인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해방 전쟁. 사실상 아시아를 지배한 것이 백인들이었다. 그 백인 지배에서 일본이 그 전쟁을 감행하면서 아시아인의 손으로 다시 아시아를 되돌려준 것이다. 해방 전쟁이다. 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현재 뉴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프레임을 만든다라는 것을 잘합니다. 사실 일본은 먼저 아시아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 해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백인들을 쫓아내고 그 백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나라, 그 민족을 일단 해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를 들면 만주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부의를 불러와 가지고 중국의 마지막 황제, 그렇게 해서 부의를 황제로, 만주국의 황제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 다음에 일왕이 그 위에 군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전쟁으로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그 다음 원래 있었던 민족의 자치를 허용하고 그 다음 그 자치를 무너뜨리고 일본이 지배합니다. 이게 당시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바로 스타리였다. 이게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이죠. 사실 이 두 가지는 무라야마 담화의 그 주된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그러한 프레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시아를 수탈했다. 아시아 민족에게 고통을 줬다. 식민지 지배로. 아니다.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시아를 발전시켰다. 근대화시켜 줬다.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이때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뉴라이트가 이것을 마치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1990년대 거의 초쯤부터 중반쯤부터요. 이게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안부 문제. 이것은 절대 성노예는 아니었다. 다 매주부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간제노동 문제. 이것도 간제노동 시킨 적이 없고 당신은 다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쟁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간제 노동을 시키는 것은 국제법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요. 핵심은 그러면 일본 국적자였는가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도 건드려가지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가 없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말하고 싶은데 특히 뉴라이터들은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 뉴라이터들은 거기까지 못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가 없다.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의 뉴라이터들. 막 이런 식으로 하여서 그 사람들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이 시작은 일본 내에 그 역사라는 거, 오르바르 역사를 사실상 역사 수준주의로 일본의 우파에 유리한 역사로 왜곡시키기 위한 논리, 그것이 한국적으로 건너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왜 그러면 일본의 우파들은 이런 것을 하느냐? 라는 또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우파는 원래는 1945년 패전했을 때 망한 곳입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A급 전범이나 B급, C급 전범이 되어서 잡혔습니다. B급, C급 전범들은 거의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잡혀가지고 사형이 되거나 감옥에 들어가서 굉장한 고생을 합니다. 일본 안에서는 A급 전범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사실 6.25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전범 재판이 끝났지만, 그러나 그때 미국은 일부 A급 전범이라고 해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미국 자체가 생각을 했습니다. 소련이나 단시어, 중공, 그리고 북한이라는 공산주의가 아주 팽팽한 이 동북아에서 일본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는 미국한테 친미, 그러니까 미국에 협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친미주의자, 그러니까 친미로 전향된 사람들, 원래는 반미였잖아요. 미국하고 싸웠으니까. 그래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 친미하겠다라고 맹세한, 진짜 그러한 사람은, 그리고 또 반공을 맹세한, 반공 친미를 맹세한 A급 전범이면 그냥 믿고 소판시키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일본의 극우 중 일부가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 키시 노부스케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막 쓰는, 일본 극우를 위해서 돈을 쓰는 재단이 있어요. 그 사사카와 재단을 만든 사사카와 료이치, A급 전범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다 친미를 맹세하여서 소판됩니다. 사사카와 료이치는 전쟁 끝날 때까지는요, 마약을 재배한 사람이에요. 네. 마약 재배지의 중심이 어디였을까요? 일본의 마약 재배지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르세요? 일본도 조금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의 마약의
재배지는 한국이었어요. 예. 왜?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마약을 재배하면 아무래도 일본인들도 중독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자. 그 목적이 뭐냐? 그 마약을 판매하고, 이게 국책이에요. 국책. 나라가 한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믿을 수가 없죠. 그 목표는 전쟁, 감행, 자금, 그리고 식민지, 경영, 자금이 마약 재배로 얻은 것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영국한테 배웠습니다. 국책으로, 나라의 정책으로 마약을 재배한 나라가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입니다. 일본은 세 번째. 요새 북한이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일단 그 세계에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세 나라는 그 세 나라입니다. 일본이 다 배웠어요. 특히 영국하는 거 다 배웠어요. 일본이. 그 사사카와 료이치도 소판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하여서 일본의 극우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머리가 아팠던 것은 소련이 붕괴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끝이 났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게 일본 극우의 생존 전략입니다. 반공 그리고 친미, 이 두 가지가 사라진다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게 일본 극우의 생각이에요. 특히 반공이 없어지면 공산주의가 없는데 무엇을 먹고 살지?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역시 동북아를 보니 아직은 중국이 있고 또 북한도 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은 이제 완전한 공산주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공산주의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겨요. 공산주의라고. 북한도 말하자면 공산주의가 아니게 됐어요. 완조로 계속 세습하는 중심자가 완조처럼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김 완조라고 하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지금 뭐 배급 경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북한에서도 다 시장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공산주의다. 여기서 말하면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빠르갱이다. 빠르갱이들이 아직 많다. 한국에서는 빠르갱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욕이죠. 그리고 프레임 만들기. 일본에서 빠르갱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거기까지 이게 욕이니까.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비슷한 사고방식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반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반대로 그거는 포스, 극우의 하나의 생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사라지면 극우도 필요 없게 되니까. 이렇게 하여서 북한, 중국을 적으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프레임, 이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일본의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일본은 일본만이면 안 된다고 또 생각해요. 옆에 있는 대한민국이 중요하다. 이게 그 사람들의 굉장히 재미있는 관점인데, 한국이 또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남북 통일이나 남북 공존, 평화 공존 이렇게 되면 또 일본이
일본 극우가 스세에 몰리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극우 세력, 보수 세력을 더 반북한, 반중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여서 남한의 그러한 보수, 극우 세력하고 일본의 극우는 손을 잡고 하나가 되면 이것이 바로 계속 북한을 적극으로, 중국을 적극으로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게 일본 극우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한의 그러한 세력이 일본에 의해서 많이 키워집니다. 기울을 수밖에 없죠.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세력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하나의 한국의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한국의 진보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하고 한국 뉴라이트가 아주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의 뉴라이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가 아주 특징적인 거죠. 식민지 근대화론을 계속 주장하는 세력입니다. 한국 안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남한은 오히려 혜택을 입었다.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 10년대에 일본 쪽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또 여기서 수용합니다. 그리고요, 더 구체적으로 2006년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모여서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하겠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먼저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조금 이야기했지만 한국 뉴라이트라는 것은 원래 좌파, 친복의 학자나 정치인이나 학생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좌파 진영, 한국의 진보 진영의 내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2006년은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2006년은 한국에는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노무현 같은 정권이 다시 한번 한국에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당시 한나라당이었으니까 현재 국힘이 한나라당을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도 결국은 북한하고는 병화 동길 노선이다.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 그 노무현하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결국은 뉴라이트가 좋다. 뉴라이트는 완전히 좌파에서 우파가 된 사람들이라서 끝까지 북한 나쁘다. 중국은 나쁘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노무현 세력, 단시로 말하면 한국의 진보 진영의 내부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아주 잘 세울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하고 손잡자. 그 사람들을 지원하자. 2006년에 본격적으로 그것을 결정합니다. 일본의 우파가요. 일본 우파가. 이 책 속에 그 내용이 적혔습니다. 한국 북한의 거짓말을 간파한다 라는 책입니다. 2006년에 나왔고요. 자, 여기에는 일본의 극우 단체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국에서 한국 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은 그러한 극우 단체라든가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강한 세력은 한국 정부다.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 정부가 가장 강하다. 이게 한국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은 극우 단체라고 하면 제야 극우 단체가 일본 정부보다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한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5년간이나 긴 시간이 있어요. 하나의 뭔가 지원을 받으면 5년간 계속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1년도 안 되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튼튼한 그러한 제야 단체를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그 단체는 또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현재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첫 번째 친일 단체 한국에서 뭐죠? 이르치네잖아요. 네. 이르치네 같은 것들이 일제강점기에도 쭉 있었거든요. 이게 일본 정부라기보다 일본 정부는 그러한 단체를 그때는 한반도에는 일본 정부가 만들었죠. 사실상. 그러나 그 일본에 있는 극우 단체는 더 달라요. 진짜 극우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이름을 바꿔나가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극우 단체의 대표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라이트를 지원하겠다. 조금 보시면요.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현재 일본의 극우의 대표 중에 대표의 여자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몇 살 정도로 보이십니까? 몇 살 정도로? 60세 정도로 보시죠? 네. 70대. 예, 맞습니다. 거의 80이에요. 네. 완전한 여자예요. 뭐라고 하나? 금이호예요. 금이호.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일본 신화의 시조신은 아마테라스라고 하여서 여신이잖아요. 여기에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조선 신궁이 남산에 있었습니다. 조선 신궁의 중심 신은 아마테라스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자인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위험한 것은 북한에 대한 반상을 품고 중국에도 특별한 유대를 표명하는 한국의 현체제, 한국의 보수파 즉 노무현 정권의 노선을 의료하는 사람들을 측면 지원해 나가는 것이 전략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측면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보면요. 자, 한나라당에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 자유주의 연대, 소위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 중 상당수는 자유개혁 학생운동에서 자기 비판을 하고 전향한 그룹이고 한나라당에도 불만을 품고 노무현과는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좌파,
동료이기 때문에 노무현 측 전략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에 결론적으로 일본 극우 단체는 한국 뉴라이트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 결정합니다. 이게 하나의 문서적인 증거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여서 2007년 다음 해 바로 대선이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명박 진영을 태고 지원한 사람들이 뉴라이트였습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